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오라클 폭락, 떠오른 수익성 경고입니다. 오라클이 갑자기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급락이 나오게 됐죠. 지금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실제 거품이 깨지려고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은 아시겠지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서 좀 안전하게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영상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 시간 맞춰서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 저희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라클 수익성 부진 언급이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주가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의 이익률이 월가 예상보다 낮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거기에 따라 주가가 마이너스 한 7%까지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가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엔비디아 칩 기반 서버 임대에서 약 9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총 이익이 약 1억 2,500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사실 수익성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많고 사실 쓰는 비용이 너무 크고 수익이 낮다. 그래서 오라클은 신형과 구형을 포함한 일부 소량의 엔비디아 GPU 임대에서는 또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기대한 것보다 좀 과하게 수익성이 낮은데라고 언급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운영비를 제외한 오라클의 최근 분기 총이익률은 67.3%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는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흘러나올까요? 오라클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최근에 델이라고 해서 좀 AI 서버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또 있죠. 그래서 델 CEO는 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방송 CNBC 보도에 따르면 델은 향후 4년간의 성장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시장이 뭐 몇 배 오를 겁니다. 이렇게 성장할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데 델은 자기 회사의 성장 목표를 끌어올린 거죠. 우리 이만큼 자신 있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성장률을 기존 3%에서 4%였는데 거의 2배로 7에서 9%까지 끌어올렸고요. EPS 증가율 역시 8%에서 15%로 약 2배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회계연도에만 약 200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의 AI 서버를 출하할 계획이고 전년도 판매량이 2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감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이제 버블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고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자기 회사의 이 전망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델은 고성능 AI 서버는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엘 울트라 칩 기반으로 구동이 되고 까다로운 AI 워크로드도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이 고성능 AI 관련해서도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델이 좀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분위기고 델 CEO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어떤 회사가 뭐 좋게 되고 어떤 회사가 안 좋게 되고 사실 지금 이걸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뭘 봐야 될 때냐면 바로 이 벤더 파이낸싱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벤더 파이낸싱이 뭐냐? 이거 2000년도에 조금 많이 했던 건데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 B라는 회사한테 팔아요 제품을. 근데 얘네가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돈을 빌려줘요. 100만 원 정도 빌려줍니다. 얘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 제품을 사요. 얘들이 판매를 하고 삽니다. 그럼 사실상 이 B가 A한테 제품을 주문해서 A가 팔았지만 A가 B한테 투자했어요. 100만 원을. 그러면은 돈을 번 건가요? 안 번 건가요? 애매하죠. 근데 이대로 A, B 둘 다 우상향 성장하면은 사실 서로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B가 꺾인다. 그러면은 투자한 돈도 날리고 수주도 안 되고 그대로 연달아 파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실제 지금도 이 벤더 파이낸싱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 약 140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0조 투자. 근데 오픈 AI는 데이터 센터를 수백만 개 엔비디아 칩으로 채우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140조를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사겠다라고 한 거죠. 또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칩 도입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야, 너한테 수주 맡길게. 나 수주 좀 해줘. 그래서 팔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약의 대가로 오픈 AI는 AMD 지분 10%를 한 주당 1센트에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주문을 해서 AMD가 팔았는데 AMD의 지분을 오픈 AI한테 헐값에 넘기기로 했어요. 그럼 사실 뭐예요? 이거는 돈을 번 게 아니죠. 왜? 결국엔 지분을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 이 순환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또 오픈 AI는 엔비디아 투자 발표 바로 다음 날 오라클과 3천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400조 규모의. 근데 또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엔비디아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칩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오라클, 엔비디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는 또 140조를 였다가 넣었죠. 그러니까 돈이 지금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인 코어위브와 또 8조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코어위브한테 돈을 주고 야, 용량 좀 줘라고 한 거죠. 근데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어위브는 얘네한테 이제 얘네가 돈을 주면은 코어위브는 이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한테 칩 계약을 합니다. 야, 돈 나 칩 좀 줘. 하면은 그 칩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면 엔비디아가 사가고 좀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벤더 파이낸싱 구조가 상당히 이게 중소가 아니라 대기업들끼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00년도랑 다른 게 뭐냐? 2000년도에는 수익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돌기만 하고 실제 그냥 이 기대감만 있고 돈을 벌지 못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네, 돈이 실제 벌리고 있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초기 초대형 투자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성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메인은 벤더 파이낸싱으로 서로 수주하고 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0년과 다른 점은 벤더 파이낸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전망치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사실 과대평가된 건 맞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 벤더 파이낸싱의 구조적인 맹점이 드러나야 진짜 거품이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조적인 맹점이 뭐예요? 한 군데에서 돈을 진짜로 못 벌고 있거나 한 군데에서 기대치가 너무 과했거나 이런 맹점이 드러나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생각만큼 안 되는구나라는 게 드러나야 이제 거품이 깨진다 봅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좀 어떻게든 서로 돈 주고받으면서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좀 유동성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영래포입니다. 영래포가 4년 6개월 동안 사실 이 100억 달러를 이탈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여기서 100억 달러를 이탈해서 80억 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유동성이면 그냥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냥 바닥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적 긴축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부분에서 그 돈을 영래포로 조금 감당하고 있었는데 영래포가 지금 진짜 그냥 완전 그냥 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상태다. 이 정도로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 유동성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은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이렇게는 없다면 과연 이 유동성을 어디서 끌어올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여전히 자 이게 지금 유동성 이 S&P 500과 이 유동성의 괴리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어떻게든 한 번은 좁혀진다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일까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워낙에 투자자의 수급이 크다 보니까 이 유동성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장 유동성은 다 죽은 게 맞아요. 누가 뭐래도
시장 유동성이 오를 만한 건 다 없어요. 다 사라진 건데 지금 투자자 유동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은 아마 이 소비 심리나 아니 투자자의 심리가 한번 꺾일 때 같이 한번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시기는 제 생각에 중간 선거까지 감안하자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한 번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하락을 예측한다는 거는 이미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한번 우리가 중간 선거를 내년 11월에 있으니까 한참 전에 한번 이걸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중간 선거 트럼프가 이기려면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최근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이번에 총재가 됐고 아마 총리로 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베노믹스의 뒤를 잇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재정 정책을 아마 돈을 미친 듯이 푸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극우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야스쿠니 신사참배라든가 충분히 이 한국과 좀 부정적인 입장, 하지만 미국과는 상당히 친한 입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국채 금리는 아마 돈을 풀면은 아마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태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셧다운 때문에 아직 명확하게 국채 흐름 못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하면 이거 물가도 올라야 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달러 가치는 어느 정도 그냥 박스권 안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얘기하자면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TJ 잔고는 8,500억 달러 근처를 채워놨어요. 굳이 설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유동성 리스크는 해소가 됐지만 증시가 지금 과열된 거는 여전하고요. 영래포가 4년 6개월 만에 이 100억 달러를 이탈을 하면서 유동성이 마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영래포라는 게 시중에 있는 돈을 이 기연준에다가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양적 긴축, 양적 완화, 금리 인상,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좀 일부 유동성을 넣고 유동성을 조절하는 영향으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동성을 조절할 만한 구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이 영래포란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 돈을 땡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돈이 풀려 있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영래포 잔고가 비었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돈을 풀 만한 또는 지금 돈을 이 어디서 가져올 만한 이 곡간이라든가 또는 창고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영래포가 과연 앞으로 시장에 어떤 유동성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떤 문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투자가 과열됐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오라클을 급락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이 수익성이 안 나오는데 수익성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벤더 파이낸싱이 제가 봐서 문제가 생겨야, 지금 그냥 단순히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리스크가 있다, 저 기업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벤더 파이낸싱에 영향을 미쳐야 아마 좀 구조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냥 기업 하나하나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로 가버리면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흔들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 돈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돈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저 돈이 말라버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하향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셧다운 해결이 가장 중요해요. 셧다운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지금 오바마 케어 관련해가지고 의견이 안 맞는 상태죠. 근데 이 오바마 케어를 만약에 연장 안 하면 2,400만 명 정도가 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2,400만 명 중에 절반, 1,200만 명이 어디냐면은 공화당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도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아마 좀 길지 않게 10월 15일 전후로, 아마 이 미국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 전후로 아마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2,400만 명 중에 1,200만 명 정도는 그래도 공화당 지역구니까 셧다운이 그래도 한 1, 2주 안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자는 언제든 빠져나올 준비하셔야 되고요. 미보유자는 저는 아직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기해가지고 내가 잃은 돈이 얼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완벽한 100% 우리가 최고의 대응, 최적의 대응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좀 안전하게 좀 덜 벌더라도 덜 잃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수요일 저녁 10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10시에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